안녕하세요. 역사가 들린다, 성경이 보인다.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 중간사편. 저희가 중간사 역사의 핵심 인물 알렉산더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리스 전체 역사를 총 8번 영상으로 훑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동서양이 맞붙은 최초의 진검승부를 할 수 있는 마라톤 전투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오늘은 인류의 전쟁사에서 바다가 승패를 가른 최초의 전쟁인 살라미스 해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한 마라톤 전투마저 패하자 이 다리우스는 정신줄을 놓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기초를 다지며 전성기를 구가해 대왕의 칭호를 듣는 그였지만 왠지 그리스에 꽂혀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분명 대국 페르시아가 깡촌 그리스 따위에 2번이나 진 게 용납이 안 됐을 겁니다. 다리우스는 타도 그리스를 외치며 3차전을 준비합니다. 3~4번은 해서 끝장을 볼 심산이었던 거죠. 이후 4년간 제국 전역에서 가혹한 수탈과 징집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리스의 편집증적 집착을 보인 다리우스에게 찾아온 건 이집트의 반란이었죠. 최고의 곡창지인 이집트는 촌구석 그리스하고는 비교 불가 제국의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지도로 페르시아 제국 전체 영토를 보겠는데, 자, 아테네 세계에 비해서 당시 페르시아는 이집트까지 포함한 광활한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죠. 지금 불가리아가 있는 트라키아 지역, 여기까지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였죠. 그 중에 바로 제국의 핵심지, 비옥한 곡창지가 이집트였는데 여기서 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전 486년 다리우스는 이집트 반란 진압 도중 죽고 선왕의 유지는 아들 크세르크세스에게 이어집니다. 마라톤 전투보다 10배의 화력을 쏟아부은 페르시아 전쟁의 최종전 살라미스 해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마라톤 전투와 살라미스 해전 사이에 10년간 아테네는 민주정치의 부작용이 부각되며 혼란의 시기를 보냅니다. 탐욕스럽고 무능한 민주정부는 튀는 스타를 경계했고 결국 마라톤 전투의 영웅인 밀티아데스마저 이듬해 죄인으로 몰아 죽입니다. 페르시아의 재침공 여부를 놓고 아테네 정계는 분열을 거듭합니다. 다리우스의 뒤를 이은 크세르크세스는 반개인 아버지와 달리 고레스 대왕의 딸 아토사 소생으로 정통성만큼은 빵빵했죠. 그는 영화 300에 나오는 괴물 같은 이미지와는 달리 온후하고 예의 바른 전형적인 오리엔트 귀공자 스타일이었습니다. 300에 나오는 크세르크세스의 얼굴인데요. 이런 괴물의 이미지와는 실제로는 달랐다는 겁니다. 신사 크세르크세스의 즉위로 아테네 정계에선 외교로 해결하자는 온건파가 강세를 띱니다. 하지만 평등한 바보를 양산하는 아테네 민주정에서 해안을 가진 걸출한 지도자가 한 명 있었죠. 바로 테미스토클레스. 훗날 살라미스 해전의 영웅이 되는 테미스토클레스는 마라톤 전투에서 아테네를 구한 밀티아데스처럼 이 시기 신이 그리스에 보낸 메시아였죠. 마치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처럼 말이죠. 테미스토클레스는 온건파가 득세한 아테네 정계에서 홀로 2가지를 외칩니다. 첫째, 페르시아는 반드시 재침공할 것이다. 둘째, 그때 승패는 바다에서 결판날 것이고 이를 대비해 200척의 군선을 건조해야 한다. 때마침 아테네 인근에서 은광이 발견됐는데 테미스토클레스는 수익을 시민들이 n분의 1로 나눠 가지자는 온건파의 주장을 꺾고 이 돈으로 전쟁 발발 직전까지 200척의 군함을 건조하는 데 성공합니다. 테미스토클레스의 해안과 뚝심이 이뤄낸 결과였죠. 이 순간 율곡이이의 10만 양병설이 떠오르네요. 이 일을 무시한 조선은 임진왜란 초기에 완전 박살났고 아테네는 살라미스 해전을 승리로 장식합니다.
해안을 가진 걸출한 리더는 그래서 역사에서 두고두고 찬양받아 마땅한 거죠. 크세르크세스는 즉위와 함께 이집트 반란, 바벨론 반란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이집트 반란을 진압한 크세르크세스는 동생을 이집트 총독으로 앉혀 뒷일을 수습케 합니다. 한편 바벨론 반란 역시 진압됐고 지긋지긋하게 반란을 일삼는 바벨론 지역은 특별히 가혹하게 다루어집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신전은 파괴되고 마르둑 신상은 녹여서 없애버렸죠. 이집트와 바벨론 반란을 진압한 후에야 크세르크세스는 아버지 다리우스가 남긴 유지, 그리스 침공에 눈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2차전은 다리우스가 불참하고 병력도 2만 5천 명이었던 데 반해 3차전은 크세르크세스가 직접 출정하고 20만 이상의 병력이 출정합니다. 헤로도토스는 260만 명을 제시하지만 현대 역사가들은 허풍이 가미된 숫자로 보고 대개 10만에서 30만 사이로 추정하죠. 어쨌든 2차전보다 최소 10배 이상의 병력이 출동한 3차전은 그리스 정복을 넘어 그리스 세계의 일망타진을 노리는 과감한 승부수였습니다. 3차 침공은 풍랑을 만나 실패했던 1차 때 방식을 다시 시도합니다. 트라키아와 마케도니아 육로와 해안을 따라 수륙 병진으로 진군하는 방식이었죠. 지도와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해로와 또 육로를 따라서 수륙 병진으로 진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헬레스폰트 해협에 부교를 설치하던 중 물살이 거세자 크세르크세스는 바다에게 태형을 명합니다. 바다에게 막 채찍질을 하는 거죠. 대자연에게 벌을 내릴 만큼 3차전에 임하는 페르시아는 오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죠. 겨우 부교 설치를 하고 헬레스폰트 해협을 건넌 페르시아 육군에게 비보가 전해집니다. 1차전처럼 폭풍을 만나 400척의 전함이 침몰했다는 소식이었죠. 다리우스는 이때 퇴각을 명령했지만 크세르크세스는 계속 진군을 명령합니다. 400척이라고 해봤자 3분의 1에 불과했고 아직 800척의 군함이 멀쩡했기 때문이죠. 다행히 페르시아 육군은 별다른 저항 없이 테모필레 협곡까지 무사히 도착합니다. 테모필레 협곡 보겠습니다. 자, 육로에서 헬레스폰트 해협을 건너고 쭉쭉 해가지고 온 곳이 바로 여기 테모필레에 있는 협곡이죠. 당시 그리스 연합군은 육지에서는 테모필레 협곡을, 바다에서는 아르테미시온 곳을 저지선으로 설정해 맞섰습니다. 바로 육지에서는 테모필레 협곡, 바다에서는 아르테미시온 곳, 여기를 최종 방어선으로 지키고 있었죠. 테모필레 협곡은 마라톤 전투에서 제 몫을 못한 스파르타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최강 육군을 자랑하는 스파르타가 이제는 밥값을 해야 할 차례가 된 거죠. 좁은 협곡을 지키는 스파르타 군은 레오니다스 왕이 이끄는 300명의 정예병과 테베의 지연병 400명이 전부였습니다. 테베의 지연병은 곧 항복해 전선에서 이탈했기에 온전히 스파르타 정예병 300명이 수십만의 페르시아 대군을 막아내는 형국이었죠. 테모필레 전투의 영웅담은 영화 300으로 제작돼 많이 알려져 있죠. 페르시아 정찰병은 협곡을 지키는 스파르타 군사들이 머리카락 손질에 여념이 없다고 보고합니다. 페르시아 대군의 위세에도 전혀 요동치 않는 페르시아 군의 기세에 크세르크세스는 내심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여기에 무기를 거두면 자유로운 귀국을 허락하겠다는 자신의 제안에 스파르타 왕 레오니다스는 역사에 남은 명언으로 화답했죠. 몰론 라베, 와서 가져가라. 레오니다스가 이끄는 300명의 스파르타 정예병은 7일간 테모필레 협곡을 지키며 페르시아 육군의 진격을 막아냅니다. 하지만 이것도 배신자 에피알테스가
페르시아 쪽에 협곡 외에 셋기를 알려주는 바람에 7일로 끝난 겁니다. 결국 왕을 포함한 300명의 스파르타 정예병은 전원 전사하며 테머필레 협곡이 뚫립니다. 그곳에 가면 이런 비문이 적혀 있습니다. 나그네여, 스파르타 사람들에게 전해다오. 조국의 명령에 순종한 우리가 여기 잠들어 있다고. 페르시아 해군은 아르테미시온 곳에서 아테네 해군에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테머필레가 뚫리자 아테네 해군은 살라미스만으로 남하합니다. 지도와 함께 보죠. 바로 아르테미시온과 테머필레 협곡, 여기를 최종 방어선으로 삼았지만 테머필레가 뚫리자 해군은 곧바로 내려와서 아테네 밑에 있는 살라미스만, 여기로 내려와서 마지막 저항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아테네는 물론 그리스 세계 전체의 명운을 건 해전을 준비합니다. 테머필레 협곡을 뚫은 페르시아 대군은 아테네를 향해 진군했습니다. 아테네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이때 과감한 결단으로 아테네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합니다. 아테네 강제 소개령을 내려 전부 인근의 살라미스 섬으로 이주시킨 겁니다. 하지만 비상시국 앞에 아테네 민주정부는 신탁을 의지했고 이로 인해 한바탕 소동이 일어납니다. 예언과 신탁의 속성은 예나 지금이나 애매하다는 것, 꼭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는 데 있습니다. 당시 아테네 시민들을 향한 신탁은 이랬습니다. 아테네는 나무의 보호를 받는 한 타국의 침략을 받지 않는다. 테미스토클레스는 신탁의 이 나무가 나무로 만든 3단 갤리선을 의미한다며 빨리 배를 타고 살라미스 섬으로 이주를 해야 한다고 독려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이 나무가 통나무로 둘러싸인 아크로폴리스라고 해석했습니다. 결국 100여 명의 노인은 테미스토클레스의 강제 소개를 거부하고 아크로폴리스로 피신했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그리스인의 최고 성지인 델포이의 약탈을 금했습니다. 이것은 승리 이후 그리스의 통치까지 염두에 둔 조치였죠. 페르시아 대군은 마침내 그토록 바라던 아테네에 입성합니다. 하지만 그곳은 인적뿐 아니라 개나 고양이도 없는 텅 빈 도시였습니다. 고집을 피우며 아크로폴리스에 숨은 100여 명은 모두 살해됐고 텅 빈 아테네 시는 불에 탔습니다. 바로 옆 살라미스 섬에 피신한 아테네 시민들은 자신들의 도시가 화염에 휩싸이는 걸 힘없이 지켜봐야만 했죠. 드디어 살라미스 앞바다에서 대국의 자존심과 도시국가의 존립이 걸린 전투가 벌어집니다. 고대 전쟁에서 해전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 최초의 사례로 불리는 살라미스 해전이 개봉박두한 겁니다. 물론 세계 3대 해전으로 역사에 길이 남는 전투이기도 했죠. 800척의 페르시아 해군과 380척의 그리스 해군이 맞붙은 살라미스 해전은 폭이 좁은 바다로 다수의 페르시아 함대를 유인해 그리스가 대승을 거둡니다. 물론 모든 작전의 총사령관은 테미스토클레스였죠. 테미스토클레스는 육상전을 위주로 하자는 모든 그리스 지휘관에 맞서 홀로 바다에서 승패가 결정난다고 줄기차게 주장했고 결국 뜻을 관철시켰습니다. 결과는 페르시아 쪽 200척 배 침몰, 그리스 쪽 40척 침몰.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페르시아 함대의 최정예 부대인 페니키의 함대가 괴멸했고 크세르크세스의 동생도 전사했다는 거였죠. 최고의 조망권에서 전투를 지켜보던 크세르크세스는 혼비백산에 남은 전투를 마르도니우스에게 맡기고 페르시아로 도망갑니다. 그리스 해군은 여세를 몰아 미칼레콧을 공략했고 이로써 에게해의 페르시아 세력을 완전히 소탕합니다. 그리고 헬레스폰트 해협의 세스토스 기지를 정복했고 이로써 페르시아 육군의 뒤안길마저 막힙니다. 페르시아 쪽에 섰던 트라키아, 마케도니아, 테살리아가 시류를 좇아 그리스 쪽으로 귀환합니다. 헤겔은 살라미스 해전에 대해 이렇게 평했습니다.
역사상 살라미스 해전만큼 정신의 힘이 물질의 양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낸 적은 없다. 살라미스 해전 승리로 전황이 그리스 쪽에 완전히 기운 상황에서 그리스 본토에 남은 페르시아 육군을 섬멸한 플라타이아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리스 육군 총사령관은 테모필레 전투를 지휘한 레오니다스 왕의 조카 파우사니아스였죠. 스파르타는 이 전투에 무려 5만 명의 스파르타 전사를 투입했습니다. 국시인 일국 방어주의를 깬 전대미문의 규모였죠. 지원을 요청받은 마라톤 전투에선 전투가 끝나고 하루 늦게 도착했고 살라미스 해전에도 고작 16척의 배밖에 못 보낸 스파르타는 2차, 3차 페르시아 전쟁 승리의 열매가 전적으로 아테네의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플라타이아 전투에 투입한 스파르타 군의 규모는 이번만큼은 자신들의 공으로 승리를 쟁취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결의의 표현이었죠. 그리스 최강 육군인 스파르타 군의 굳은 결의 앞에 마르도니우스가 이끄는 페르시아 군은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상당수의 탈영병이 생겼고 해군이 전멸하면서 병참에도 문제가 발생했죠. 마르도니우스는 전사했고 이후는 전투가 아니라 살육의 수준으로 진행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지휘관 회의에서 3차 페르시아 전쟁의 최고 공로자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1인 2표. 한 표는 당연히 자기 이름을 썼을 거고 나머지 한 표는 전원 테미스토클레스를 적었죠. 외교 사절로 스파르타를 방문한 테미스토클레스는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돌아갈 때는 300명의 중무장 보병이 국경까지 호위하는 스파르타 건국 이래 최고의 예우를 해줍니다. 견원지간인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관계를 알 때 이는 무척 이례적인 일이었죠. 영끌해서 전투에 임한 40세의 크세르크세스는 패전 후 거의 인격 파탄의 상태에 이릅니다. 아들의 애첩을 건드리고 이를 알고 화를 낸 왕비를 사지절단해서 죽입니다. 이후엔 수사와 페르세폴리스를 경탄할 만한 도시로 가꾸는데 올인합니다. 당시엔 제대로 된 심리치료사가 없었으니 이런 식으로라도 화풀이를 해야 했던 거죠. 결국 54세의 가신에게 비참하게 암살당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테네의 전성기를 이끈 페리클레스 시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